2025년 봄, 제 이름은 한재민, 나이는 60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을 몸담았고 상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후배들은 제 보고서를 벤치마킹했고 해외 출장길에 나서면 파트너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때마다, 수천억 예산을 관리할 때마다 제 이름은 더 무겁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을,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회사 정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무대다. 손에 쥔 퇴직금 4억 원.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투자, 창업, 여행, 여유. 저는 스스로를 준비된 퇴직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을 비웃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 직후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마음이 편했고 못 본 영화도 실컷 봤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아이 학비.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지출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창업은 생각보다 빨리 좌초했습니다. 막연하게 꿈꿔왔던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퇴직금으로 급하게 차렸는데 동네 상권을 과신하고 본사 설명만 믿은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폐업 정리까지 마친 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매달 카드값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뭘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 60의 퇴직자가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혹시 요즘 뭐 하십니까? 그냥 지내고 있지. 왜? 제가 현장에 잠깐 인력이 필요한데 혹시 하루라도 나오실 수 있습니까? 급한 거라서요. 그 순간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양복이 아닌 작업복, 회의실이 아닌 건설 현장. 그런 곳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고 또 카드값 청구서를 떠올리자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알겠다. 나갈게. 다음날 새벽, 저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도시는 낯설었고 공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피곤과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안전모와 장갑을 건네받았습니다.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땀 흘리며 몸을 쓰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손에 닿는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 삼성전자 상무 한재민이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창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어색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먼지 묻은 옷, 땀에 젖은 얼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계 최고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 말은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입사 후 10년 동안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건 일상이었고 해외 출장길에서도 시차 적응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세대가 회사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저는 40대 초반에 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당시 동기와 후배들이 몰려와 축하했고 가족들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특별하다. 상무 시절의 제 하루는 빽빽했습니다. 아침 7시에 경영회의, 오전에는 해외 바이어와 화상 미팅, 오후에는 공장 라인 점검, 저녁에는 협력사 임원들과의 자리. 때로는 하루 세 나라를 오가며 보고서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눈을 붙이고 호텔 방에서는 다음날 발표를 준비하던 삶.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모든 고됨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회사라는 거대한 엔진 속에서 스스로가 중요한 톱니바퀴라는 사실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제 명함에 적힌 삼성전자 상무라는 직함이 저 자신을 설명해주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운동회에 나가던 날, 저는 해외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입학식 사진을 아내가 보내줬지만 그때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더 큰 자리에 가야 우리 가족이 편해져.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동료와의 경쟁은 언제나 치열했습니다. 같은 회의실 안에서도 웃으며 악수를 나누던 동료가 뒤돌아서면 인사팀에 제 약점을 보고하곤 했습니다. 성과 압박은 숨막히게 몰려왔고 매년 KPI와 실적 목표는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물론 보상도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 고급 차량,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국제 무대에서 Mr. Ham. 하고 불리며 악수하던 순간 저는 스스로가 세계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제 삶을 채우는 대신 더 큰 공허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큰 박수를 받고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내가 혼자 차린 저녁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간 스쳤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던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러나 곧 다시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는 제 몸이었습니다. 출장과 과로, 술자리가 반복되며 위장은 망가졌고 혈압은 높아졌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못 올라가. 그 집착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회사 안팎에는 위기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해외 공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 전량 리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천억 원 손실이 걸린 상황에서 저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제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성공의 순간조차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집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당신은 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경쟁 속에 있는지 몰라. 이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야. 그 대화는 늘 다툼으로 끝났고 결국 아이들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아이들의 눈빛이 나를 멀리한다는 걸.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직함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화려했던 경력의 빛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은 제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건강의 무너짐, 사람으로서의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가진 연봉,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나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직장 밖의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확신이 퇴직 이후 제 삶을 더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빛은 영광을 주었지만 그림자는 결국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언젠가 모든 빛을 가려버릴 거라는 사실을 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2025년 봄, 명예퇴직의 여파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던 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삼성전자 상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았지만 대신 30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 4억 원이 제게 있었습니다. 투자, 창업, 여행, 여유.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퇴직자다. 처음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죄책감이 없었고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웃기도 했습니다. 못 봤던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도 쳤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자유로움에 취해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2달, 3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아이 학비, 부모님 용돈까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한가해 보여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그래서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절반 가까운 돈을 들여 작은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본사가 다 해준다는 말만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설렜습니다. 인테리어도 꾸미고 간판이 걸렸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했고 코로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수익을 갉아먹었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매달 같은 무게로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3개월 만에 적자, 6개월 만에 폐업. 마지막 날 불 꺼진 매장에 혼자 앉아 쇼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텅 빈 공간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걸까?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무표정해졌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다시 담배를 찾았습니다. 연기가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제 인생도 그렇게 흩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안 쓴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도 나는 짐이구나. 문제는 사회에서도 같았습니다.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나이 60의 전직 임원을 받아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사람 잘 안 써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50대 넘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임원 출신은 더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사실은 퇴출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화를 피했고 저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앨범 속 사진에는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분명 나였는데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은 얇아지고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퇴직 후 두 번째 겨울, 저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지만 저는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문자는 광고,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이제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굳이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함이 없어진 순간 저는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오늘은 누가 연락해주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을 이끌던 리더였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질문이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 상무라는 직함은 회사 안에서만 의미가 있었고 퇴직 후에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직은 저를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낯선 세상에 홀로 던져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빛나던 경력은 더 이상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영암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인생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민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들이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2등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무심히 흘려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내는 제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카드값이 나갔어요. 이번 달 관리비는 좀 많이 나왔네요. 저는 그 말들이 마치 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짜증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기 방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새 집안은 각자의 섬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퇴직 후 연락을 돌려도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형님, 이제 좀 쉬세요. 30년 일했으면 충분히 쉴 자격 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피하는 듯한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술자리나 모임이 있어도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순간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겁니다. 특히 같은 회사 출신 후배들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짧은 답장만 오거나 아예 답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수백 명 앞에서 브리핑하던 제가 이제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집안에서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밥만 먹었고 아이들은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존재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해도 대답이 짧게 돌아오고 어떤 때는 아예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활짝 웃던 제 모습, 아이들 곁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빛나 보였는데 지금의 저는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빛이 흐려진 초라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선명해서 앨범을 덮고 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결국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잠깐 언니 집에서 지내고 싶어. 우리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아내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아무 음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잘 올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말을 걸면 짧은 대답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피해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화가 났고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수천억 원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차분하게 협상하던 제가 지금은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무 출신이란 자존심이 끝내 저를 막았습니다.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못했고 더 깊은 외로움에 갇혔습니다. 밤마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질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이 가족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결국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스스로조차 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거울 앞에서조차 제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관계의 끈마저 끊어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오직 공허와 외로움뿐이라는 것을. 퇴직 후 가장 먼저 병한 것은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상무로 재직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회의 일정 조율, 보고서 확인, 해외 바이어와의 통화, 심지어 저녁 술자리 초대까지. 제 번호는 늘 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뒤 그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몇 통,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무음이 아니라 정적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거지. 더 이상 불려다니지 않아도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관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 모임에서도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전략은 어떤 방향인가요? 저의 한마디가 회의나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참석한 모임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가볍게 인사만 하고는 곧 다른 무리로 옮겨갔습니다. 이야기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얘기가 나오면 저를 의식한 듯 말을 돌렸고, 가끔은 대화 자체에서 제가 제외됐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특히 후배들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현직일 때는 보고서 하나를 들고 와 의견을 구하던 후배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더 묻기라도 하면 답변은 늦어지거나 아예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제 사람이 아니라 제 자리였다는 것을. 한 번은 전직 동료들과의 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자리에 앉은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이미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인사이동, 조직 개편.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웃으며 잔을 기울였지만 그 자리는 저에게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중심이었던 테이블이 이제는 저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선배 몇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또 다른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비슷했습니다. 퇴직하면 다 그렇지 뭐. 처음엔 연락 오다가 금방 사라져. 명함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야.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크게 흔든 건 모멸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간 많으시겠네요. 낮에도 언제든 부르면 나오시죠? 사람들은 웃었지만 제 귀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듣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직함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의 존중도 사라졌습니다. 존경과 예우로 포장됐던 관계들이 사실은 자리를 향한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임에 점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중심에 끼지 못하는 자리가 더 이상 저를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초대받지 못하는 게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히 나가서 무안당할 바엔 혼자가 낫다. 하지만 혼자가 낫다는 위로는 곧 또 다른 고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와의 연결선은 더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전직 임원이라는 꼬리표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소개할 때 삼성 출신이라 했지만 그 말은 존중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무른다는 낙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현재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에는 당당하게 느껴지던 얼굴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을 이끌던 리더였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누가 연락해 줄까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날은 광고, 문자 외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에 매달려야 할까? 아니면 원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일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의 균열은 곧 제 자존심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인간관계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 그리고 그 껍데기를 지탱하던 직함이 사라지자 제 존재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 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계의 줄이 한순간에 끊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사라졌을 때 남은 것은 공허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머뭇거리다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일자리 앱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단기, 초보 가능, 일당 같은 단어를 넣고 스크롤을 내리던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상무로 회의실 한복판에서 수십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벌이를 찾아 알바 앱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사 현장 단기 보조 공고를 눌렀습니다. 일당 12만 원,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자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나이 어떻게 되세요? 60입니다. 몸 괜찮으시겠어요? 일 좀 센데. 잠시 정적 후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오세요. 첫날 아침 중고로 산 안전화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현장 앞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저는 낯선 무리에 끼지 못한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스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오래 못 버티겠는데. 말은 작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박혔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반장이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초보 맞죠? 어디서 일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반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이, 또 초짜네. 다리만 안 잡으면 다행이지. 주변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작업은 자재 정리였습니다. 철근 묶음을 옮겨야 한다 했는데 막상 손에 잡자마자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장갑 안에서 땀이 차올라 미끄러지고 철근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인부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들면 허리 나가요. 아니면 그냥 쉬다 가실래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뜻은 도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고 또 누군가는 김치와 달걀 프라이만 올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저도 대충 쌓아온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슬쩍 물었습니다. 예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며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닌 사람 치고는 손이 너무 곱네. 진짜 힘든 거 오래 못 하실 텐데.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결국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주먹밥을 삼켰습니다. 오후에는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40kg이 넘는 포대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었는데 몇 번 반복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계단 중간에 잠시 멈추자 뒤따르던 인부가 투덜댔습니다. 아이 참, 앞에서 막으면 어떡합니까? 내려놓을 거면 옆으로 비키든가. 저는 황급히 옆으로 몸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여기서 방해되는 사람이구나. 작업이 끝날 무렵 반장은 명단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일도 나오라고 말했지만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도 내일 나와도 될까요? 반장은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연락 기다려보세요. 그 짧은 대답은 사실상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보니 팔뚝에 멍이 시퍼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묵직한 통증이 내려앉았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터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고치던 밤이었는데
이제는 파스를 붙이며 통증을 달래는 밤이 되었습니다. 첫 달 동안 17일을 일했지만 세전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교통비, 식비, 약값을 빼면 손에 남는 건 1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 한 달 카드값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지금의 제겐 절실했습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이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은 날마다 비명을 질렀고 현장에서는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아저씨, 힘든 거 말고 가벼운 것만 하세요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존재가 쓸모없는 짐처럼 취급받는 순간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음날 새벽 다시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육체 노동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매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여겼습니다. 낯선 노동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통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통증은 점점 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고 허리를 펴려면 몇 분 동안 숨을 고르며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쿡쿡 쑤셨고 저녁에는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들이 겹치면서 제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체감했습니다.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나면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삐끗하면 며칠 동안 팔을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졌을 것들이 이제는 몇 주씩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다 손목을 접질렀습니다. 그날은 그냥 파스를 붙이고 넘어갔지만 다음날 아침 양치질조차 힘들 만큼 손목이 뻣뻣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건 며칠이면 낫는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몸은 낫는다는 말 대신 버틴다는 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잠을 청하려 누우면 허리와 어깨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도무지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고개를 감싸 쥔 채 일어나야 했습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또다시 현장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른 방식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어지럼증이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옆에서 보던 젊은 인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니면 그만두시는 게. 그 말이 걱정해서 나온 건 알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작은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몸이 이 일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몸은 분명히 변해 있었습니다. 체중은 5kg 이상 줄었고 팔뚝과 다리 근육은 퍽퍽하게 굳었습니다. 허리에는 늘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 봉지가 방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던 약이 이제는 하루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현장의 환경은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쉴 곳이라고는 먼지 낀 컨테이너 안 작은 의자 몇 개뿐이었고 제대로 된 환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철근 자르는 소음이 귀를 때렸고 시멘트 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목과 폐를 조여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코와 입 안쪽은 늘 희끗한 가루로 덮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돌가루를 삼키는 듯 답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떨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시락을 싸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도 스스로 준비 못하는 건가? 그 작은 사건이 오히려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의사가 이제 중노동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제 인생의 퇴출 선언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참고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몸이 부서져 가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는 순간 제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점점 더 자존심이 깎이는 건 이런 모습을 가족에게조차 숨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 앞에서는 일부러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고 아이들 앞에서는 진통제를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욕실에서 양말을 신으려다 허리를 굽히지 못해 벽에 기대고 한참을 숨 고르던 순간 저는 제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회복이 더디고 한 번 다친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게 했습니다. 현장은 제 몸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철근을 들 때마다 척추가 비명을 질렀고 시멘트 먼지는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은 하루가 끝나면 소금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무너지는 몸을 감추려 했지만 현장은 제 몸을 숨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건강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고 안전화를 신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순간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달려온 인부가 제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면 큰일 나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여기서 버티기 어렵겠다는 단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살짝 미끄러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눕자 어리는 도저히 버티지 못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못 버티겠구나. 그 깨달음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가져왔습니다. 억지로 버티며 살아온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사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며 합리화했지만 진짜 이유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상무라는 이름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몸이 더 이상 그 자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열어보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창문을 열어 햇살을 들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였을까? 그때 작은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전화를 거는 대신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오래간만이었고 아무 이유 없이 앉아 있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며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잊고 있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직함도 월급도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어도 제 나이에 맞는 작은 일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글을 쓰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경력을 내세우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무 출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되나 고민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누군가와 말을 섞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지난날의 습관이 사라지고 나니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몸이 보내온 신호는 저를 쓰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꼭 돈이나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작은 봉사라도 시작한다면 그건 역시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직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건강을 돌보고
마음을 지키며 다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두 번째 인생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빠, 저 이번에 사회복지사 공부 시작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수학이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딸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버텨온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게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빠, 이제는 본인 인생도 챙겨야 해요.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도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무서웠어. 당신이 점점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저는 오래 억눌러 온 감정을 터뜨리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괜찮은 척하느라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 미안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우리는 오래전 사소한 대화와 웃음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장을 함께 넘기며 웃는 순간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또 읽어주세요 라는 아이들의 말은 그 어떤 직함이나 성취보다 값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있으면 그동안 마음속을 짓눌렀던 열등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상무라 불리던 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충만함이 아이들의 작은 손길과 웃음에서 찾아왔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고 아내도 제 곁에서 조금씩 말을 늘려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제 곁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한재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한재민으로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과거의 직함은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가족의 지지, 그리고 제 스스로의 회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제가 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과 작은 온기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 작은 대화 하나가 모여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함도, 자존심도, 가족과의 관계까지 흔들리며 스스로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만 매달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기대, 회사의 기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뒤로 밀려나고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 책을 읽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혹은 스스로에게 오늘은 잘했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두 번째 절반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굴곡이 많았던 삶 속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며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움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과정이 있었기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당신도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